안운산 태상 종도사님은 증산 상제님의 천지 대업을 인사로 집행하신 증산도의 뿌리이십니다. 태상 종도사님의 대도 말씀이 담긴 천지의 도 춘생추살. 이 책은 강증산 상제님께서 열어주신 상생의 새 세상과 천지가 인간 농사 짓는 우주 일련 이야기, 그리고 천지의 조화주문 태울주 등 놀라운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지의 도 춘생추사를 통해 대자연의 섭리와 인생의 목적을 크게 깨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향 마도도장에서 봉직하고 있는 독사장 이연수 수호사입니다. 오늘은 천지에도 춘생추살 제5장 세계정세는 어떻게 변해왔나라는 제하로 내려주신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상제님 진리를 처음 만난 것은 1989년도입니다. 저는 신앙 초기에 태상 종도사님, 종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 당시 카세트 테이프로 말씀을 매일 수십 번, 수백 번 듣고 또 듣고 수없이 반복해서 들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고 제 인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두 분의 말씀은 제 몸속에 살과 피가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춘생추살은 태상 종도사님의 대도 말씀에 정수가 담겨 있는 책이기에 때로는 몇 번이고 큰 소리로 정독을 하면서도 읽어봤고 그럴 때마다 많은 생명과 기운을 받았던 책입니다. 아무쪼록 태상 종도사님의 어록인 천지에도 춘생추사를 공부하면서 인생의 큰 비전과 진리의 큰 틀을 깨우쳐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5장 세계정세는 어떻게 변해왔나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 4장에서 천지공사에 대한 큰 틀을 공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천지공사에 대한 핵심적인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상계님께서 신명 정보를 조직하여 세상 둥그러 갈 프로그램, 시간표, 이정표를 짜서 이 세상이 그렇게만 둥그러 가도록 만드셨다. 상계님께서 그것을 이름하여 천지공사라고 하셨다. 하늘도 뜯어 고치고 땅도 뜯어 고친 천지공사. 상계님의 천지공사가 바로 이 세상 둥그러 가는 설계도이다. 천지공사는 세운과 도운 두 가지로 대분이 된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천지공사가 바로 이 세상 둥그러 가는 설계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지공사는 바로 인간으로 오신 상계님께서 하늘도 뜯어 고치고 땅도 뜯어 고쳐 상생의 세상이 열릴 수 있도록 틀을 짜신 설계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설계도에 따라 건물을 짓듯이 이 세상은 상계님께서 설계한 천지공사대로만 둥그러 가는데요. 그 큰 기틀이 바로 세운 공사와 도운 공사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세운 공사의 세는 인간 세자에 운은 옮길 운자, 돌 운자입니다. 말 그대로 인간 세상의 울로를 말합니다. 상계님께서 세상이 돌아가는 울로를 정해 놓으신 것이 바로 세운 공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운 공사는 지구촌의 인간 역사가 돌아가는 틀을
정해놓으신 것으로서 이는 세계 질서, 국제 정치 질서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세운공사의 틀을 알면 이 세상이 그동안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세계 정세를 훤하게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도운공사는 진리를 뜻하는 도자와 울로라고 할 때의 운자로 상계님의 일꾼들이 나와서 상계님 도를 이 땅에 뿌리내리고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조화낙원 세계를 건설하기까지 증산도 개척의 전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운과 도운은 별개가 아니고 현실 역사에서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하나가 돼서 발전해 나갑니다. 그리고 삼천이라야 내일이 이루어지느니라 고 말씀하신 대로 천지의 지에 따라 세운과 도운이 크게 세 번 변해서 선천세상을 매듭짓고 후천 상생의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 시간에 상계님의 천지공사는 신명해운공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신명들을 먼저 해원을 시켜주어야 한다. 해원, 원한을 풀어준다는 말이다. 새 세상 틀을 짜는 데는 신명들이 주역이기 때문에 원한 맺힌 신명들을 먼저 해원을 시켜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명해원공사를 통해 상생의 새 질서가 열리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해 보실 세운공사의 큰 틀을 아시면 앞으로 세계 정치의 중심인 동북아의 정세와 그 흐름을 아시게 되고 삶의 방향을 정확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상계님께서는요, 세운공사를 두 가지 큰 기틀을 잡고 집행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4대 강국이 바둑을 두는 오선위기 도수이고요. 다른 하나는 세 차례 바둑 대결을 거쳐서 세운을 매듭짓는 씨름판 도수입니다. 그럼 먼저 오선위기 도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계님 천지공사에서 세운의 핵심이 되는 내용, 그 도수가 오선위기 도수입니다. 도전 5편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천재의 판을 짜러 회문산에 들어가노라. 현하 대세를 오선위기의 기령으로 돌리나니 두 신선은 판을 대하고 두 신선은 훈수하고 한 신선은 주인이라. 자, 이 말씀은요, 세운공사의 큰 틀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계님께서는 천지의 판을 짜러 회문산에 들어가노라 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2장에서 우리는 한반도가 지구의 혈자리이고 그중 천하의 4개의 큰 명당인 사명당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명당 중에서 전라북도 회문산에 오선위기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선위기는 다서도자에 신선선자, 둘위자에 바둑기자, 즉 다섯 신선이 바둑을 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상계님께서는 그 혈자리의 기운을 뽑아서 바둑판인 우리나라 땅에서 다섯 신선이 바둑을 두는 형국으로 세계 정세를 잡아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신선은 바둑판의 주인인 우리나라와 네 신선인 4개의 나라, 세계 정치 질서를 움직이는 4대 강국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운공사의 핵심 틀인데요. 지금 육자회담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 오선위기의 다른 말입니다. 즉 주인인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두 나라가 되었고요.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네 나라를 합쳐서 육제회담입니다. 상례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신 이래 국제정세는 이 오선위기의 구도로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상례님께서 세운공사를 5신선이 바둑을 두는 오선위기 도수로 보신 데는 숨겨진 역사의 진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계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휘문산에 오선 위기가 있나니 바둑은 방요가 창시하여 단주에게 전수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단주의 해원은 오선 위기로부터 비롯되나니 천하의 대운이 이로부터 열리느니라 하시고, 이제 원한의 역사의 뿌리인 방요의 아들 단주가 품은 깊은 원을 끓으면 그로부터 수천 년 동안 쌓여 내려온 모든 원한의 마디와 고가 풀릴지라. 그러므로 단주 해원을 첫머리로 하여 천지 대세를 해원의 노정으로 나아가게 하노라. 단주에 관한 상계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심오하고 깊은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기에는 좀 어렵지만 워낙 중요한 말씀이기에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순 시대에는 중국 춘추 전국 시대 이래로 육아에서 성군이 다스린 태평성대라고 칭송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임금은 지금으로부터 4300년 전 단군조선이 건국했던 때의 인물이고 단주는 그의 아들입니다. 서경에 의하면 만년의 덕이 세한 요임금은 장차 자신의 제의를 덕망 있는 현자를 추천하도록 신하들에게 명하였고요. 이에 요임금의 아들 단주를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요임금은 무력으로 우리 동방족과 맞서려 했으나 그의 아들인 단주는 평화주의자로서 동방족과 서방족 간의 갈등을 끝맺고 대동세계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는 자신과 정치 이념이 맞지 않는 단주를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고 마침내 순임금에게 왕위를 넘겨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단주를 변방으로 쫓아내며 바둑이나 두며 세월을 보내라고 바둑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단주는 대동세계 건설이라는 꿈을 접고 깊은 한을 품게 되었으며 육아에서는 수천 년간 단주를 불초한 자식으로 매도하여 왔으니 그 원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상계님께서는 아버지와의 천륜이 파괴되고 높은 이상과 꿈도 이루지 못한 단주의 원한에 대해서 천륜을 해한 기록의 시초이며 원한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단주의 그 깊은 원을 누가 만에 하나라도 알아주리요 라고 하시면서 요순의 도는 오히려 좁은 것이다 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주의 원한이 단순히 왕위를 계승하지 못했다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 바른 정치와 교화를 통해서 천하를 대동세계로 만들겠다는 염원이 무참히 짓밟힌 데서 온 대승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단주의 깊은 원한을 풀어주어야 그 뒤로 쌓여 내려온 만고의 원한이 다 매듭 풀리듯 합니다. 이제 단주를 잠이원에 위키하여 다가오는 성경세계에서 세운을 통할하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대한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단주가 철천지안을 품고 그 원한이 가장 큰 원신의 주벽이 되었다. 내가 제문에도 단주 대종이라 했다. 어떻게 다르게 칭호를 붙일 수가 없다. 원신의 대종이 단주이다. 큰 대자 마루종자 원신의 주벽이란 말이다. 그러니 그 단주를 해원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닌가. 그때 천자를 한 것 이상으로 그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 그래서 상제님이 단주 해원을 머리로 해서 신명 해원공사에 틀을 짜시게 된 것이다. 이처럼 원한도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원한은 실질적인 인류의 최초의 큰 원한인 단주의 원한에서 시작이 돼서 쌓이고 쌓여 지금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상계님께서는 원한의 역사의 뿌리인 단주해원을 첫머리로 하여 만고의 모든 원한을 풀고 전 지구촌이 한 가족이 되는 진정한 상생의 새 질서로 나아가도록 공사를 보셨습니다. 상계님께서는 단주해원을 위해 바둑을 처음 둔 단주에게 바둑판인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바둑을 두는 오선유기 질서의 세운을 통할, 즉 맡아서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상계님은 오선유기 도수로 주인인 조선을 비롯한 내신선인 세계 4대 강국이 바둑판인 한반도를 중심으로 패권 다툼을 벌이며 지구촌 정치 질서의 대세를 형성해 나가도록 판을 짜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바로 지구촌 변혁의 구심점입니다. 그동안 역사 진행 과정을 보면 상인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신 1901년 이후 오선유기 도수에 따라 동서양 4대 열강들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서로 대립하다가 결국 전쟁으로 승패를 가려왔습니다. 이처럼 1901년 이후 이 세상은 상계님께서 판을 짜신 천지공사대로만 1.1액의 오차 없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자, 이렇게 상계님 천지공사에 의해 오선유기 도수로 바둑을 두는 주인공들은 역사 속에서 3번에 걸쳐서 바둑을 두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씨름판 도수입니다. 다음 상계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일은 삼변성돈이라. 하루는 상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하대세가 씨름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씨름으로 판을 마치리라. 상계님께서는 세계 정세를 조선을 중심으로 4대 강국이 바둑을 두는 오선유기의 형국으로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씨름판에 비유하셔서 크게 3차례의 대국을 거쳐서 선천 상극 기운을 거두시고 후천 상생에 세상이 열릴 수 있도록 판을 짜 놓으셨습니다. 그 3차례의 대국을 애기판, 총각판, 상씨름판이라고 합니다. 애기판, 총각판, 상씨름판 생소하시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시골의 장에 서면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씨름 대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흥을 돋구기 위해서 오픈 게임 격으로 소년들이 씨름을 하는데요. 이를 애기판 씨름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총각들이 나와서 씨름을 하는 것을 총각판 씨름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에 최고의 씨름꾼을 뽑는 진짜 씨름을 상씨름이라고 합니다. 이때 최후의 승자가 천하장사가 되어서 소를 따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태상 종도사님 대도 말씀을 보겠습니다.
난장판을 세우게 되면 먼저 애기판 씨름을 붙이고 그 애기판 끝이 나면 머리 따온 총각들의 총각판 씨름을 붙이고 다시 그 총각판이 끝이 나면 본격적으로 상투를 튼 어른들의 상씨름이 붙는다. 이 세계 정세가 애기판, 총각판, 상씨름판으로 둥그러 가게끔 상계님의 천지공사에서 이미 100년 전에 틀이 짜져 있다. 1차 대전이 애기판이고 제2차 대전이 총각판,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의 6.25 동란 이후로 지금까지가 상씨름판이다. 오선위기의 내신선, 즉 세계 4대 강국이 후천의 중심국가인 우리나라를 바둑판으로 삼아 세 번의 대전쟁을 벌이는 것, 이것이 세운공사입니다. 이로써 지구촌 열강들의 세력 균형을 잡는 것과 동시에 천지신명들을 회원시키고 상생의 시대로 가는 기초를 닦는 것입니다. 상계님께서는 천지공사로 설계하신 세운공사의 큰 틀인 오선위기 도수와 씨름판 도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세운공사가 그동안 어떻게 역사 속에서 전개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천지 대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기판 씨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계님께서 오시던 그 당시에는 19세기 말부터 제국주의의 시대였고 제국주의 열강들이 총칼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를 대동하고 종교라는 온화한 얼굴로 무장을 해서 해외 침략을 하였었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동북아시아에서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서 분할되지 않은 유일한 나라였고 그러다 보니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풍전등화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계님께서 우선 서양 제국주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을 끌어들여 러일 전쟁을 붙였고 그것을 시발로 1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선위기 도수로 보면 애기판은 우리나라 주인이고 러시아와 일본이 판을 대하고 영국은 일본을 훈수하기 위해 영일 동맹을 맺었고요. 프랑스는 러시아를 훈수하기 위해 러블 동맹을 맺었습니다. 자, 마침내 1904년 2월 8일 일본 함대가 러시아 남진 정책의 보루인 여순 군항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때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동아시아 침략의 야역을 접어야 했던 러시아는 다시 유럽의 발칸반도로 눈을 돌리게 되죠. 그리하여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범슬라브주의와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 범게르만주의가 격렬하게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1914년 6월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했다가 세르비아 청년에게 피살되면서 이 사건을 도화선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 발발하였고요. 1918년에 종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끝에 국제연맹이 결성이 됩니다. 총각판은 2차 세계대전을 말합니다. 상기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장차 일청전쟁이 2번 일어나리니 첫 번째는 천국이 패하고 말 것이요 두 번째 일어나는 싸움이 10년을 가리라. 상계님께서
공사 보신 그대로 실제 중일 전쟁이 2번 일어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전쟁은 1937년 7월 7일 베이징 교회 부근에서 야간 훈련 중이던 일본군이 중국군을 공격한 것이 계기가 돼서 일어납니다. 당시 일본은 중국을 침략하기에 앞서 독일과 방공협정을 맺었고요. 중국은 중일전쟁 발발 직후 중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5선 유교의 형국인 중국, 소련 대 일본, 독일의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었고, 당시 일본을 도와서 훈수를 두던 독일은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세계는 2차 대전의 총갑판 씨름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일본은 승승장구하여 동아시아 전역을 침략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누구도 승승장구하던 일본이 패망하리라는 예측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상계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사람이 미국과 싸우는 것은 배사율을 범하는 것이므로 장광 80리가 불바다가 돼서 참혹히 망하리라. 상계님 말씀대로 1941년 진주만 공격을 감행한 일본은 1945년 8월 장광, 즉 나가사키인 장기와 히로시마인 광도에 원자탄 세례를 받고 한순간에 참혹하게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문화를 송두리째 전수해준 선생국이었고, 과학문명, 생활이기 같은 신문명은 전부 서양 사람들한테 배웠습니다. 일본은 일찍이 자신들에게 문화를 전수해준 스승의 나라 조선을 침탈하고 갖은 폐악을 저질렀으며, 또한 그들에게 근대 문명의 길을 열어준 미국을 침공한 것입니다. 신도에서는 배은망덕만사신이라,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대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계님께서 일본이 배설에 걸려서 참혹히 망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상계님 공사 보신 대로요, 일본이 패망하면서 10년 동안 지속된 총갑판 전쟁은 막을 내렸고, 그 이후 세계정부의 모양을 갖춘 국제연합, 오늘날의 UN이 발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상투쟁이의 싸움인 상씨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투쟁이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우리 조상들이 했던 머리 모양입니다. 자, 우리 조상의 머리 모양은 상투였습니다. 그래서 상투쟁이 싸움인 상씨름은 바둑판의 주인인 우리 민족이 남북한으로 나눠서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음 상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종이에 태극 형상의 선을 그리시며 이것이 38선이니라. 씨름판 때는 조선의 38선에 두고 세계의 상씨름판을 붙이리라. 만국재판소를 조선에 두느니 씨름판에 속아 나가면 판을 걷게 되리라. 마지막 상씨름은 어른들 상투쟁이끼리의 싸움입니다. 상계님이 공사 보실 당시 우리나라 실정이 어른들은 상투를 틀었습니다. 상계님 말씀에 씨름판 때는 조선의 38선에 두고 세계 상씨름판을 붙인다. 그래서 바로 6.25 동란이 남쪽 상투쟁이와 북쪽 상투쟁이가 붙은 상씨름인데요. 그때 참여한 나라가 20여 개국이 넘습니다. 말이 남북전쟁이지 세계전쟁이었죠. 조선의 38선에 세계 상씨름판을
붙이셨듯이 상씨름 전쟁은 실질적인 세계 전쟁으로서 그동안의 전쟁 중 규모가 가장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6.25 이후 정전, 휴전, 아직 상씨름은 끝이 난 것이 아니고 휴전 중입니다. 종이에 태극 형상의 선을 그리시며 이것이 38선이니라. 원래는 직선 38선이었는데요. 상계님 공사대로 6.25 전쟁이 끝난 1953년 7월 27일에 지금의 태극 모양의 38선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은 38선, 지금의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아직도 서로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월드컵이 열리던 2002년 6월 25일 안운산 태상 종두사님과 종두사님을 모시고 경기도 철원 땅의 백마고지와 주변의 안보지역을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백마고지 전투는 한국전쟁과 세계전쟁사에서 유례가 없었던 가장 치열한 접전을 이루어졌던 그런 전투로서 1952년 10월 철원에 위치한 작은 고지를 놓고 국군 제9보병사단과 중공군 제38군 세계사단이 쟁탈전을 벌인 끝에 구사단이 승리한 전투를 말합니다. 당시 김일성은 이 백마고지를 잃고 3일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일전은 중요한 싸움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군은 중공군을 물리치고 백마고지를 지켜냈습니다. 그런 후 이것이 6.25 전쟁의 실질적인 마지막 전쟁이 되었고요. 그 이후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되면서 현재 태극 모양의 38선, 즉 휴전선이 그어지게 된 것입니다. 태상 종두사님께서는 이 백마고지에 있는 휴전선을 보시고 저것을 봐라. 저것이 상계님께서 천지공사로서 38선을 이미 130년 전에 정해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당시 태상 종두사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들으면서 상계님 천지공사를 실감나게 그리고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씨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상씨름은 과연 언제 끝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실제적인 신호는 바로 무엇일까요? 태상 종두사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상계님께서 말씀하시길 씨름판에 소가 나가면 판이 거친다고 하셨다. 이 세상이 매듭을 짓는다는 말씀이다. 그런데 그 씨름판 때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 1000여 마리를 갖다가 등장을 시켰다. 아니, 정주영 씨가 소를 가지고 38선에 나갈 것을 누가 알았겠는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우리나라는 바둑판이면서도 씨름판입니다. 상계님 말씀에는 이 씨름판에 소가 나간다고 했습니다. 과거 전통시장에서는 씨름대회가 열릴 때마다 애기판, 총각판, 그리고 상씨름, 승자가 결정될 쯤 해서 소가 나옵니다. 씨름판 열기가 최고조로 다다를 때 씨름판이 끝날 때가 되었다. 이제 결승전을 치른다. 라는 신호로서 소몰이꾼이 소를 몰고 씨름판을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그런데 1998년 씨름판인 한반도에 실제 소가 나갔습니다. 고 정주영 씨가 1998년 6월 16일 서해 바닷가 서산 농장에서 키운 소 500마리에 통일소란 이름을 붙여서
실제 38선을 넘어 북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세계가 놀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 2000년 8월 8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1600여 마리의 통일소가 넘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소가 나가면 판을 걷게 되리라는 상인의 말씀처럼 실제 씨름판에 한반도에 소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소가 나가면 판을 걷게 되리라는 말씀대로 소가 나간 이후부터는 세상이 판을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해방 후 70년 동안 지속된 민족 분단의 상황이 머지않아 종식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씨름판은 언제 끝날까요? 또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이 매듭지어지고 새 세상이 열리는 것일까요? 자, 192페이지에 나와 있는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남북의 문이 열린다. 상제님의 공사 내용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 병남병난이 함께 온다. 그것을 일러 개벽이라고 한다. 개벽. 자,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상씨름이 넘어간다. 그리고 병남병난이 함께 온다. 라는 상제님 말씀을 인용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나 동북아의 역사, 전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개벽입니다. 개벽은 전장에서도 살펴봤지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0개자, 10벽자로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절망이 아닌 상생의 세상이 열린다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대도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상제님께서는 선천상극의 질서로 발생한 신명들의 원한을 끌어주시고 상생의 후천 성경을 여는 이정표를 짜셨는데요. 이를 천지공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지공사는 세운과 도운으로 크게 대분이 돼서 이 세상은 돌아갑니다. 오늘은 그중 세운공사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20세기 이후 세계 정세가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신 대로 돌아가고요. 그 내용은 한반도라는 바둑판을 중심으로 해서 다섯 신선이 바둑을 두는 형국인 오선위기 도수와 씨름판 도수인 애기판, 총각판, 상씨름판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씨름판에 소가 나가면 판을 걷게 된다는 상제님 말씀처럼 우리는 씨름판인 한반도에 여러 차례 38선을 넘어간 통일소를 함께 목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다섯 신선이 한반도를 바둑판으로 두어온 마지막 승부를 낼 시간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라, 천하대세를 세상이 가르치리라 라는 상제님 말씀처럼 지금은 인류 역사에서 가을 개벽을 향한 가장 중대한 분기점인 그런 때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태상 종도사님 대도 말씀을 통하여 춘생추살 제5장 세계 정세는 어떻게 변화왔나를 알아봤습니다. 과연 이 세상은 144년 전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공사 보신 그대로 집행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1.1획의 오차 없이 집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상계님의 천지공사 속에 인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선천원안의 역사를 매듭짓고 후천을 여는 가을 개벽길을 맞아 태상 종도사님의 대도 말씀을 통해 천지 대세에 크게 눈뜨고 천지 대업에 적극 동참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은 제6장 상계님의 도는 어떻게 굽이쳐 왔나에 제하로 내려주신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잠실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교문옥사장 이경숙 신도입니다.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 불교 신앙을 잠깐 했었는데요. 절에서 스님들이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숙연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저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제대로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벌써 25년 전의 일이네요. 몇 번 만나다 보니까 남편이 증산도 신앙을 한다는 것을 알았고 증산도 진리책을 전해줘서 자연스럽게 받아 읽었습니다.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별 거부감 없이 책을 읽고 있던 제게 남편은 태울주를 같이 읽어주면서 따라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소리를 내서 읽다 보니까 주문 소리는 제 가슴 깊은 곳으로 울렸고 왠지 친숙한 느낌이 들어서 주문을 열심히 따라서 읽었습니다. 도장에 나가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증산도가 참 진리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서 입도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늘 태울궁 현장에서 쩌렁쩌렁한 성음으로 태상 종도사님 도운을 받들었는데 책으로 전해지는 메시지는 부드럽지만 더욱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구 일련에서 농부가 초목 농사를 짓듯이 이 대우주에도 우주 일련이 있어서 천지에서 사람 농사를 짓는다. 지금은 이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하추 교역기이기 때문이다. 이 우주의 하추 교역기에는 개벽을 한다. 지금은 천지에서 사람 알갱이를 결실하는 때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우주의 순환 이치와 지금은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농부가 봄에 씨 뿌리고 가꾼 것을 가을에 추수하듯이 우주의 가을에는 천지에서 농사지은 인간 열매를 추수하신다는 말씀이 무척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또한 태울주는 제1의 생명이다. 태울주는 우주의 산소와 같다는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태울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전할 때 주로 인용하는 태상 종도사님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좋은 때를 맞이했다. 하건만 그걸 아는 사람이 없다.
지금은 천지가 성공하는 때다 라는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인생에서 성공했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천지 성공이라는 말은 난생 처음 들을 테니까 천지가 성공한다고 하면서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제님 진리를 몰랐던 분들에게 태상 종도사님 말씀으로 진리를 전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천지도 춘생추살 책은 상제님 진리를 남녀노소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신 태상 종도사님의 도움 말씀을 엮은 어록입니다. 사람답게 살아야 진정한 사람이라는 말도 있듯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 지침서라고 생각합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때를 알아야 한다. 인사는 기회가 있고 천리는 때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 제대로 알 수 있고 이 때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참 성공이 무엇인지 해답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이 책 천지도 춘생추사를 추천합니다.